토르테시아스 성의 좁은 틈새로 한기가 스며들었다. 희미하게 조명된 방에서 50세의 여인이 회색 머리카락을 흐트리며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다. 한때 생기 넘치고 통찰력 있던 그녀의 눈은 이제 20년간의 감금 생활로 인한 공허함만을 담고 있었다. 카스티아의 후아나, 당시 기독교 최대 제국의 정통 상속자는 자신의 왕국에서 죄수가 되어버렸다. 찢어진 테피스트리가 습한 벽에 걸려 있었고 그녀의 분노의 발작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더러운 지프로 얇게 덮인 돌바닥은 불면의 긴 밤 동안 그녀의 방황하는 발걸음 소리를 잠재웠다. 적은 수에 통제된 하인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말을 하는 드문 경우에는 그녀의 쉰 목소리가 빈 복도에 울려 퍼졌고 라틴어로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그녀의 사랑하는 죽은 남편 필립을 부르곤 했다. 그녀의 문 앞에 배치된 경비병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었고 모든 말이 보고되었으며 모든 제스처가 그녀의 감금을 정당화하는 소위 광기의 진후를 찾기 위해 분석되었다. 창살이 있는 창문은 스페인 하늘의 일부만을 볼 수 있게 했고 그 하늘 아래 그녀는 한때 통치했었다. 그녀의 감옥이 된 방에는 그녀의 옛 왕실 생활에 퇴색된 잔재가 있었다. 깨진 거울은 그녀의 얼굴을 조각으로 반사했고 마치 그녀의 산산조각난 정체성을 상징하는 듯했다. 조각된 오크 테이블 위에는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 먼지를 쌓이고 있었다. 그녀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들, 그녀를 감금하고 있는 황제 카를로스, 그녀의 장남에게 보내는 간청들, 그녀의 나날은 강제된 기도와 정해진 식사 시간에 불변하는 의식을 따랐다. 근처 예배당의 종소리는 잔인한 규칙성으로 시간을 알렸고 시간 속에 정지된 그녀의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밤이 되어 복도가 어두워지면 그녀의 간헐적인 비명소리가 성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유령 같은 존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젊은 경비병들을 놀라게 했다. 한때 카스티아를 통치했던 여왕은 이제 자신의 고립된 세계에서만 통치했다. 그녀의 세계는 이 돌벽으로 축소되었고 그 벽은 매일 조금씩 더 좁아지는 것 같았다. 무거운 공기는 타는 촛불과 향의 냄새를 담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방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쇠퇴의 냄새를 가리려는 헛된 시도였다. 감금의 어둠 속에서 후아나는 가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왕관을 만지작거렸고 왕권을 부정당한 빈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아직도 왕실 칙령에 서명하는 것처럼 공중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그렸다. 이런 순간에 그녀를 본 몇 안 되는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이 고대의 위엄을 띄었다고 맹세했고 그녀가 한때 어떤 여왕이었는지 잠깐 엿볼 수 있었다. 가톨릭 국왕의 강력한 상속자로서 통치의 가장 미묘한 기술을 교육받고 왕국을 통합하도록 운명 지어진 그녀가 어떻게 이 강제 추방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총명하고 교양 있는 공주를 지금 그림자에게 중얼거리는 죄수로 변모시켰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카스티아의 젊은 공주에게 운명이 아직 미소를 지었을 때 훨씬 이전에 시작된 야망, 배신, 권력의 음모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우리 채널 구독을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1479년 후아나의 탄생은 카스티아 궁정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가톨릭 국왕 페르난도와 이사벨의 둘째 딸로서 그녀의 운명은 유럽의 결혼 동맹 체스판에서 단순한 말에 불과해 보였다. 15세기가 끝나가고 있었고 이베리아 반도는 그녀의 부모가 아라곤과 카스티아 왕관의 연합을 통해 통일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후아나가 성장한 중세 세계는 변화로 들끓고 있었다. 오래된 봉건 구조는 중앙 집권적 군주제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는 양심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으며 이단자와 유대인을 박해하는 종교 재판소가 있었다. 지평선에는 최근 발견된 신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약속했고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 세계의 국경을 위협했다. 어릴 때부터 후아나는 가장 까다로운 교사들도 놀라게 한 비범한 지능을 보여주었다. 6살 때 그녀는 이미 경험 많은 성직자들과 견줄 만한 유창함으로 라틴어를 구사했다. 이사벨 여왕이 직접 감독한 그녀의 교육에는
철학, 수학, 역사, 그리고 복잡한 외교술이 포함되었다. 자매들과 달리 후아나는 국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종종 왕실 회의 중에 아버지 옆에 앉곤 했다. 17세에 그녀의 첫 번째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 중맥 여론의 형태로 나타났다. 합스부르크 가문과 부유한 부르고뉴 영토의 상속자인 필립, 더 핸섬은 증가하는 프랑스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완벽한 동맹을 의미했다. 체코 96년 릴에서의 젊은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정치적 합의였어야 할 것을 압도적인 열정으로 변화시켰다. 전설적인 미모와 궁정의 매력을 지닌 필립은 즉시 스페인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후아나는 세련된 플랑드르 궁정에 빠르게 적응했다. 프랑스어와 플랑드르어를 포함한 그녀의 언어 능력은 현지 귀족들을 감동시켰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능과 우수한 교육은 그녀가 부르고뉴 정치의 복잡한 권력 게임을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했다. 몇 달 만에 그녀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충성스러운 동맹자로 변화시켰다. 그녀의 형제 자매들의 조기 사망은 그녀의 지위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왕세자 후아는 챔삭 97년 열병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언니 이사벨과 그녀의 아들은 챔삭 98년 출산 중에 사망했다. 갑자기 후아나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인 통합된 카스티아와 아라곤 왕관의 추정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 지위로의 이 예상치 못한 승격은 새로운 책임과 도전을 가져왔다. 후아나와 필립은 1602년 스페인으로 소환되어 톨레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왕세자와 왕세자비로 인정받았다. 이 의식은 그녀의 정치적 부상의 절정을 표시했다. 모인 귀족들 앞에서 후아나는 가장 엄격한 비평가들조차 감명시킨 라틴어로 연설을 했다. 그녀의 수사학 능력과 위험 있는 존재감은 그녀의 통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했던 젊은 여성은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로 부상했다. 필립과 함께 후아나는 확장하는 스페인 제국뿐만 아니라 합스부르크의 광대한 영토도 상속받을 운명처럼 보였다. 이 부분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두 왕조의 연합을 대표했고 이 동맹은 유럽의 정치적 지도를 재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톨레도에서의 그 승리의 순간에 아무도 그녀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힘들이 곧 그녀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후아나가 획득한 권력은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질투와 야망을 불러일으켜 동맹자를 적으로, 사랑을 배신으로 변화시킬 것이었다. 인국 4년 이사벨 여왕의 죽음은 후아나의 격동적인 통치의 시작을 알렸다. 메디나 델 캠포 대성당의 종탑이 여전히 종을 울리고 있을 때 카스티아의 새 여왕이 선포되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에는 이제 새로운 군주가 있었지만 실권은 그녀의 대관식 전에 이미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했다. 필립 더 핸섬은 빠르게 그의 진정한 야망을 드러냈다. 후아나가 광적으로 사랑했던 남자는 그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다. 여왕이 카스티아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지역 귀족들과 비밀리에 협상하며 자기와 토지를 약속하면서 충성심을 사들였다. 미남 합스부르크는 단지 강력한 여왕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첫 번째 배신은 걱정을 가장한 형태로 왔다. 필립은 후아나의 정신적 불안정성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격렬한 열정의 순간들은 광기로 묘사되었다. 통치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병적인 집착으로 묘사되었다. 남편의 불충실함에 대한 그녀의 분노 폭발은 불균형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매일 더 많은 귀족들이 여왕의 광기에 대해 속삭였다. 후아나의 아버지이자 아라곤의 왕인 페르난도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동맹자였어야 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배신적이었다. 이사벨의 유언을 구실로 그는 딸이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카스티아의 섭정을 맡으려 했다. 정치적 음모의 대가인 노 가톨릭 왕은 이중 게임을 했다. 공개적으로는 후아나를 지지하면서 비밀리에 필립과 협상했다. 566년 필립과 그의 부르고뉴 동맹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카스티아로 진군했을 때 폭력이 폭발했다. 6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후아나는 남편과 직접적인 대치 상황에 몰렸다. 역사적인 비아파필라 회의에서
필립은 여왕이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하는 문서를 제시했다. 내전의 위협 아래 후아나는 그녀를 이름뿐인 여왕으로 만드는 협정을 수락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감정적 비용은 파괴적이었다. 후아나는 필립이 왕국의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동안 무력하게 지켜봤고 그녀를 점점 더 궁정과 국가 사안에서 고립시켰다.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 카를로스는 그녀의 영향력에서 멀리 떨어진 플랑드르에서 교육받도록 보내졌다. 그녀의 신뢰하는 시녀들은 필립에게 충성하는 스파이들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었고 모든 말이 보고되었다. 후아나가 수녀원으로 보내지려는 음모를 발견했을 때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여왕은 부르고스의 왕궁에서 도망쳐 충성스러운 요새의 피신을 구했다. 그녀는 수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그녀의 수비대가 도착할 때까지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이 극적인 장면은 후에 그녀의 소위 광기의 또 다른 증거로 사용되었다. 카스티아의 정통 여왕의 권력은 매일 줄어들었다. 그녀의 지지자들은 체계적으로 제거되거나 포섭되었다. 그녀의 왕관에 충성을 맹세했던 도시들은 이제 필립에게 문을 열었다. 강력한 동맹자가 될 수 있었던 교회는 왕실 드라마 앞에서 편리한 침묵을 유지했다. 이 정치적 폭풍 속에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다. 독살에 관한 소문이 궁정에 퍼지기 시작했다. 필립은 연회 후 미스터리하게 병에 걸렸다. 그녀의 사랑하는 그리고 미워하는 배우자가 쇠약해지는 동안 후아나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다.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싸우거나 그녀를 배신했지만 여전히 광적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곁에 머무르거나 죽음이 부르고스의 권력의 복도로 다가오고 있었고 더 격렬한 새로운 갈등의 약속을 가져왔다. 카스티아와 그 미친 여왕의 운명은 더 어두운 방향으로 향하려 하고 있었다. 첨간 6년 9월 필립 더 핸섬의 죽음은 후안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시면으로 빠뜨렸다. 이제 27세의 과부가 된 여왕은 남편의 시신을 묻기를 거부했다. 몇 주 동안 장례 행렬은 카스티아를 여행했고 밤에는 여성 수도원에서만 멈췄다. 방부 처리된 필립의 시신은 후아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권력의 불길한 상징이 되었다. 명목상 그녀의 권력의 절정에서 카스티아의 여왕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있었다. 필립을 지지했던 귀족들은 이제 왕국의 통제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교회의 강력한 인물인 시스네로스 추기경은 배후에서 사건들을 조작하면서 질서의 외관을 유지하려 했다. 혼돈을 두려워하는 카스티아 도시들은 아라곤의 페르난도의 귀환을 요구했다. 죽은 남편의 시신에 대한 후아나의 집착은 그녀의 적들에 의해 교묘하게 이용되었다. 신중하게 조작된 보고서들이 유럽 전역을 돌았고 시신의 발을 키스하고 식사 중에 시신과 대화를 나누는 여왕을 묘사했다. 현실은 또한 불안했지만 더 복잡했다. 후아나는 시신이 그녀의 적들에 의해 도난당하거나 모독당할까 두려워했고 이는 통치자의 유해가 깊은 정치적 의미를 가졌던 시대였다. 아라곤의 페르난도, 그녀의 아버지는 1907년 승리감에 차 카스티아로 돌아왔고 자신을 왕국의 구세주로 소개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딸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이었고 그녀의 마지막 충성스러운 하인들을 제거했다. 이제 카스티아에 섭정이 된 노가톨릭 왕은 후아나 주변의 지속적인 감시에 거미줄을 짰다. 그녀의 모든 분노 폭발, 모든 우울한 순간, 모든 반항적인 제스처는 그녀의 무능함의 증거로 세심하게 기록되었다. 후아나의 권력을 지탱하던 동맹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플랑드르 궁정에서 자란 그녀의 아들 카를로스는 점점 더 낯선 사람이 되어갔고 어머니의 광기에서 자신의 권력을 증대시킬 기회를 보는 고문들에 의해 조종되었다. 전통적으로 왕관에 충성했던 카스티아 귀족들은 신세계의 부를 통제하기 위해 싸우는 파벌로 나뉘었다. 후타웅젠 9년 그녀의 자유에 대한 최종 타격이 있었다. 페르난도는 후아나가 두에로 강변의 토르데시아스의 산타클라라 수도원으로 옮겨지도록 명령했다. 이 이동은 여왕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소개되었지만 수도원의 벽은 그녀의 영구적인 감옥이 되었다. 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여왕의 강제 감금에 항의할 수 있었지만 공모적인
침묵을 유지했다. 정의를 수호하는 것보다 종교재판소 총재로서의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있던 시스네로스 추기경은 이 조치에 축복을 내렸다. 후안에게 지정된 고해의 신부들은 그녀의 모든 말을 보고하라는 명시적인 명령을 받았고 심지어 고해 성사마저 통제의 도구로 변질시켰다. 토르데시아스에서 후아나는 공식적으로 카스티아의 여왕 칭호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실제 권력은 그녀의 방해 경계로 축소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지속적인 동반자는 그녀의 막내딸 카타리나였고 그녀는 위안보다는 인질로서 더 많이 함께 있었다. 그녀 방에 창살 달린 창문은 외부 세계의 잔인한 전망을 제공했고 여전히 법적으로는 그녀의 것이지만 다시는 통치하지 못할 왕국이었다. 그녀의 권위의 마지막 기둥은 1516년 페르난도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다. 이제 16세가 된 그녀의 아들 카를로스는 아라곤뿐만 아니라 후아나가 여전히 살아있고 정통 여왕임에도 카스티아의 실질적인 통제권도 물려받았다. 플랑드르에서 교육받고 스페인 전통에 낯선 젊은 왕자는 어머니를 석방하는 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후아나의 광기는 그 자신의 권력에 대한 편리한 정당화였다. 1517년은 후아나의 권위의 최종 붕괴의 시작을 표시했다. 이제 사실상의 왕이 된 그녀의 아들 카를로스는 어머니에 대한 더 엄격한 통제를 명령했다. 스페인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스페인을 그의 광대한 제국의 또 다른 영토로만 여겼던 젊은 군주는 데니아 후작을 토르데시아스에서 후아나의 공식 간수로 지명했다. 데니아는 자신이 세심한 심리적 고문자임을 증명했다. 왕실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카를로스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은 정신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후안에게 충성스러운 하인들은 스파이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방문자 접근은 극적으로 감소했다. 그녀가 반항의 징후를 보일 때 처벌의 형태로 미사가 거부되는 등 그녀의 종교 활동까지도 통제되었다. 과거의 실수들이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적들이 그녀의 정신을 의심하는 데 사용했던 필립에 대한 집착은 결코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변했다. 남편이 주도하도록 허용하며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를 초기에 거부한 것은 다른 이들이 빠르게 채운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다. 페르난도에 대한 그녀의 잘못된 신뢰는 치명적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카를로스가 후아나의 지속적인 유일한 동반자였던 그녀의 여동생 카타리나의 제거를 명령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어린 공주는 정략 결혼을 위해 포르투갈로 보내졌고 그녀의 어머니는 완전한 고립 속에 남겨졌다. 그날 밤 토르데시아스에 복대 울려 퍼진 후아나의 비명소리는 그녀의 광기의 또 다른 증거로 세심하게 기록되었다. 한때 정통 여왕을 지지했던 백성들은 공식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수년간 반복된 그녀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중의 상상 속에 깊은 뿌리를 내렸다. 때때로 그녀의 이름을 정당성의 깃발로 사용하려 했던 반란군들은 신속히 침묵당했다. 미친 여왕은 통치자보다는 전설이 되어갔다. 1520년 카스티아에서 코무네로스 반란이 터졌을 때 반란군들은 후아나를 해방시키고 그녀의 권력을 회복시키려 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왕관을 되찾을 기회를 가졌다. 코무네로스 지도자들은 토르데시아스에 도착해 그녀가 명료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수년간의 감금과 조작이 대가를 치렀다. 후아나는 함정을 두려워하거나 단순히 우유부단함에 마비되어 결정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 기회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갔다. 코무네로스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그녀의 운명을 봉인했다. 카를로스는 어머니를 자신에게 대항하여 이용하려는 시도에 분노하여 더욱 가혹한 감금 체제를 명령했다. 그녀의 방해 창문은 작은 틈새로 축소되었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그녀의 감금은 공공연한 감옥으로 변했다. 고립은 절대적이 되었다. 이전에 간헐적으로 아련을 얻었던 외국 대사들조차 거부되었다. 그녀가 보내려고 했던 편지들은 차단되어 파기되었다. 손자들을 보고 싶다는 그녀의 요청은 체계적으로 거부되었다. 외부 세계는 단지 그림자와 먼 소문이 되었다. 그녀의 간수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바라던 정신적 붕괴가 진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극, 동반자, 존엄성을 박탈당한 후아나는 점점 더 기억과 환상의 내면 세계로 도피했다. 이전에는 애도의 표현이었던 필립과의 대화는 토르데시아스의 압박적인 침묵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데니아 후작은 카를로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여왕의 완고함을 통제하기 위한 더 가혹한 조치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벽감금, 내 벽 사이의 완전한 감금이라는 단어가 그의 서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카스티아의 정통 여왕의 최종 운명은 가능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봉인되려 하고 있었다. 1로 25년, 데니아 후작은 그의 가장 잔인한 위협을 실행했다. 카를로스 5세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그는 토르데시아스 수도원에서 후아나의 방해 부분적 벽감금을 명령했다. 창문들은 완전히 벽돌로 막혔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새만 남겨졌다. 갇힌 여왕의 마지막 위안이었던 햇빛은 먼 기억이 되었다. 하인들이 오직 음식을 놓고 필수적인 일만 하기 위해 그녀의 방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비인간화 과정은 정점에 달했다. 그들은 여왕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받았다. 교회 종소리와 그녀 자신의 탄식으로만 간간히 중단되는 강제된 침묵은 그녀의 유일한 지속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교회는 산티아고 대주교를 통해 후아나의 정신 상태에 대한 비공식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판결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신중하게 선택된 신학자들과 의사들은 중세 미신과 정치적 편견을 혼합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종종 처벌로서 그녀에게 거부되었던 미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이 이단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공식 문서에서 고발은 계속 증가했다. 정통 여왕임을 주장하는 그녀의 완고함은 과대망상으로 분류되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피해망상적 행동으로 낙인 찍혔다. 이미 20년이나 지속된 필립에 대한 지속적인 애도는 정신적 불균형의 결정적인 증거로 묘사되었다. 데니아 후작은 카를로스 5세에게 폭력과 신성모독의 소위 에피소드를 묘사하는 파괴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의도적인 도발과 강요된 박탈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편리하게 생략했다. 부당하게 감금된 죄수의 분노는 불치의 광기의 증상으로 변형되었다. 카를로스 5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군림하던 톨레도의 제국 궁정은 이러한 보고서를 겉으로는 공식적인 슬픔으로 그러나 비밀리에 안도하며 받아들였다. 후아나의 광기는 카스티아 왕위의 지속적인 찬탈에 대한 완벽한 정당화를 제공했다. 대부분이 여왕을 직접 만난 적 없는 궁정 신하들은 그녀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를 확립된 사실로 반복했다. 전에는 충성심이 나뉘었던 카스티아 귀족들은 이제 정통 여왕을 거부하는 데 당열했다. 코무네로스 반란 동안 그녀의 명료함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보복을 두려워하며 침묵을 지켰다. 가톨릭 국왕에게 재산과 자귀를 빚진 가문들은 특히 격렬하게 그들의 상속인에게 등을 돌렸다. 전에는 필립에 대한 후아나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던 서민들은 이제 토르데시아스의 미친 여왕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속삭였다. 수도원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은 십자가 표시를 했다. 어머니들은 불순종하는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사용했다. 그녀의 개인적 비극은 검은 전설로 변했다. 온지어 26년 그녀의 운명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카를로스 5세는 제국을 더욱 확장할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어떤 의문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그의 지시에 왕실 평의회는 후아나가 어떤 왕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실질적으로 선언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그녀의 이름은 계속해서 공식 문서에 등장했지만 그것은 단지 공허한 형식에 불과했다. 최종 처벌은 세심한 관료적 잔혹함으로 집행되었다. 그녀의 방은 더욱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감방으로 변했다. 경비병의 수는 증가했다. 가족 초상화와 책을 포함한 그녀의 마지막 개인 소지품이 제거되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상속받았던 여왕은 이제 이름 없는 죄수로 전락했고 아직 수십 년이나 걸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블릭 55년 4월 12일 46년의 감금 끝에 카스티아의 후아나는 마침내 죽음을 통해 해방을 찾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간수들을 공포에 떨게 한 명료함의 순간으로 표시되었다. 임종의 자리에서 그녀는 왕실의 위엄으로 마지막 성사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카스티아의 정통 여왕임을 선언했다. 데니아 후작은 불편한 심정으로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죽었다고 기록했다. 그녀의 시신은 불경스러운 서둘러 준비되었다. 프란치스코 회 수사복을 입고 그녀는 처음에는 그레나다 왕실 예배당의 필립 더 핸섬과 함께 묻혔는데 이는 그녀의 파멸에 기여한 남자와의 마지막 결합 행위였다. 의식은 짧았고 여왕으로서의 그녀의 지위가 요구하는 화려함은 없었다. 카를로스 5세, 그녀의 아들이자 간수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표만 보냈다. 제국의 선전 기계는 공식 서사를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연대기 작가들은 후아나를 비극적 인물로 묘사하도록 지시받았는데 그녀의 사랑의 광기가 감금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 버전을 반박할 수 있는 문서들은 체계적으로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제거되었다. 미친 여왕의 이야기는 그녀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구성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후아나가 젊은 시절에 옹호했던 행정개혁은 점차 카를로스 5세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녀가 네덜란드에서 연구했던 관료적 통제 시스템은 스페인 제국 행정의 기초가 되었다. 그녀의 적들은 그녀의 이름을 역사의 그림자에 남겨두는 동안 그녀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그녀의 감금의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졌다. 정통 상속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당화로 광기를 사용하는 선례는 유럽 궁정에서 위험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후아나의 대우는 특히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려 감히 나선 여성들에게 불편한 왕실 구성원을 다루는 음침한 모델을 확립했다.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박해자들에게 복수했다. 그녀를 감금했던 아들 카를로스 5세는 우울증과 후회로 고통받으며 수도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어머니의 왕위 찬탈 위에 그가 건설한 제국은 그의 생애 동안에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스페인을 통제하기 위한 다리로 후아나를 이용했던 합스부르크 왕조는 결국 근친결혼 세대로 인해 멸망했다. 수세기 후 현대 역사학자들은 전통적인 서사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문서들은 체계적인 정신 파괴 시도에 수십 년 동안 저항한 뛰어난 지능, 세련된 교육, 주목할 만한 강인함을 가진 여성을 드러냈다. 그녀의 소위 광기의 폭발은 의도적이고 잔인한 도발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반응으로 판명되었다. 후아나의 유산은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여성 권력의 취약성에 대한 증언으로 남아있다. 그녀의 개인적 비극은 그녀의 죽음 후 오랫동안 역사를 형성한 억압 구조를 조명한다. 그녀에게 부여된 광기는 그녀 자신보다 그녀의 고발자들에 대해 더 많이 말해준다. 궁극적으로 결코 여왕이기를 멈추지 않았던 카스티아의 후아나는 권력과 정통성을 위한 투쟁에 역사적 이정표를 나타낸다. 수십 년간의 감금 동안 그녀의 침묵의 저항은 그녀의 동시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인격의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체계적인 심리적 고문에 직면해서도 퇴위를 거부함으로써 그녀는 왕위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의 진실을 살아있게 유지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당신 고귀한 관객이여 우리와 함께 역사의 어두운 복도를 걸었으니 이 여정에서 무엇을 가져가십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살아있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마지막 비잔틴 여황제 콘스탄티노플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